이 사람들 다 어디 가는 걸까요? 샤넬런만큼 뜨거운 마트런입니다. 이 긴 줄의 정체는 사실 야쿠르트 사는 줄이에요. 뭘 야쿠르트 가지고 줄까지 서냐 하지만은 이만큼이 100원, 배추 한 통 100원, 양말 하나 500원씩 팔다 보니까 오픈런 할만도 하죠. 이때 당시 분당 지역 할인마트의 하루 매출이 최고 100억까지 찍히던 때였거든요. 오픈 시간 바로 직전엔 전운까지 감돌 정도였죠. 이게 1999년의 일인데요. 이때가 본격적으로 한국 대형마트들이 격전을 벌이던 때입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그리고 롯데마트가 제대로 붙었죠. 그리고 마트 사이 길이길이 남을 사건 몇 가지가 터집니다. 문화센터, 통큰 치킨, 노브랜드까지. 지난 돈실랭 마트 편에서는 이마트가 월마트 같은 공용기업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한국 유통업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국산 대형마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김밥이고요. 오늘 제가 떠먹여드릴 이야기, 제2차 대형마트 전쟁입니다. 이마트가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1편에서 길게 다뤘으니까 지난번에 못다한 이야기만 살짝 해드릴게요. 이마트가 외환위기를 기회로 엄청난 일을 벌이거든요. 혹시 신세계가 코스트코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잘 알려지지 않은 건데 코스트코를 국내로 처음 들여온 곳이 바로 신세계거든요. 1994년 코스트코와 기술 제휴를 맺고 프라이스 클럽이라는 회원제 창고형 마트를 열었는데요. 이게 바로 코스트코 양평점입니다. 이름만 달랐지 같은 곳이에요. 매장을 한 5개쯤 운영하면서 장사를 잘 하다가 98년 미국 코스트코 본사의 경영권을 매각합니다. 1억 달러예요.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한 1,400억쯤 되는 돈이었죠. 신세계가 이 1억 달러를 가지고 뭘 했을까요? 전국에 땅을 사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대형마트를 세울 만한 기막힌 땅자리 어디 없나 하고 다닌 거죠. 그런데 이때가 타이밍이 괜찮았던 게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던 딱 그 시점이었거든요. 좋은 입지의 땅을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기회였던 거죠. 이걸 진두지휘했던 게 당시 상무였던 정용진 부회장이고요. 신세계 직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땅을 본 다음에 본사에 보고하고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계약하고, 이게 얼마나 빨리 돌아갔는지 딱 일주일이 걸렸다고 해요. 이마트가 다른 경쟁자들보다 수월하게 매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었던 거죠. 확보하기 까다로운 매장 부지, 그것도 엄청 좋은 입지의 땅을 수십 개씩 사들였으니까요. 그래서 2000년 다른 경쟁자들이 겨우 매장을 10개까지 늘렸을 때 이마트는 28개 매장을 운영하면서 격차를 벌립니다. 사실 대형마트 그리고 유통에선 매장 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매장이 많다는 건 사람들이 그만큼 더 많은 상품을 산다는 걸 의미하죠. 그럼 마트도 그만큼 많은 물건을 떼와야 할 거고요. 이런 상황에선 매장이 많은 쪽이 엄청난 무기가 하나 생깁니다. 다른 마트보다 싼 가격으로 물건을 계약할 수 있거든요.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할수록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계약할 수 있잖아요. 이러니 매장이 많을수록 최저가를 유지하기가 쉬워지죠. 예를 들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같은 회사의 빵을 판다고 생각했을 때 우린 어디로 갈까요? 가장 싼 곳을 갑니다. 사실 남들보다 더 싸게 할 이유도 없죠. 경쟁자와 동일한 가격만 유지해도 더 이익이 많이 남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 후발주자들은 따라가기도 되게 벅차지죠. 이마트가 이런 식으로 독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미리 저렴하게 사놨던 게 진짜 신의 한 수였죠. 이렇게 이마트가 독주하는 상황에서 등장한 게 바로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입니다. 사실 당시만 해도 유통업계에서 최고로 봐주는 게 롯데백화점이었는데요. 롯데는 이 대형마트 업계에 좀 늦게 진출했어요. 여기도 이유가 있는데 그 전에 홈플러스를 먼저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1997년 삼성물산이 대구에다 홈플러스 매장을 내면서 출사표를 던집니다. 여기가 옛날 제일모직이 있던 자리였는데요. 3천억 원을 들여서 4,200평의 으리으리한 대형마트를 세운 거죠. 당시 삼성물산에선 유통업이 성장산업이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97년 어쩐지 좀 쎄하죠? 오픈한 지 2달 만에 외환위기가 터집니다. 삼성그룹도 이때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결국 수익성 떨어지는 사업 몇 군데를 정리했는데 홈플러스도 대상에 들어간 거죠. 사실 홈플러스 매출이 이마트의 한 3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흐지부지 망하나 했는데 답이 없던 홈플러스 를 건져 올렸던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홈플러스가 이마트를 바짝 추격했어요.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999년 영국 할인마트 업체인 테스코가 홈플러스를 인수합니다. 테스코는 당시 월마트, 까르푸와 업계를 나란히 하던 세계적인 마트 기업이었어요. 테스코가 홈플러스를 인수하자마자 한 일이 꽤 파격적이었는데요. 얘네가 한국에 와서 상황을 쭉 봤더니 월마트랑 까르푸가 한참을 헤매고 있더란 말이죠. 홈플러스는 그래서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공산품 위주로 팔았던 월마트, 까르푸와 달리 이마트처럼 식품 매장을 중심으로 매장을 구성했어요. 그리고 테스코라는 이름이 사실 서구권에서나 유명하지 한국에서는 그냥 한국 브랜드를 강조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썼던 게 삼성 테스코 홈플러스. 삼성물산이 2011년까지 홈플러스 지분을 1% 정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이라는 이름을 쓰는 게 문제되진 않았거든요. 홈플러스가 테스코 체제로 새롭게 시작하긴 했지만은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마트를 따라잡을 만한 비장의 카드 같은 건 없었어요. 가격 경쟁력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던 이마트의 벽은 너무 높았거든요. 이때 홈플러스가 마트에선 하지 않았던 독특한 일을 벌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품이 아닌 보이지 않는 상품들을 팔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어 문센, 문화센터라고 하죠. 유아교육이나 강좌들 이것저것 들을 수 있는 곳인데 홈플러스는 각 매장마다 이런 문화센터를 갖추면서 문턱을 낮춰버렸어요. 마트가 있는 그 지역의 지역 밀착 공간으로 만든 거죠. 이게 당시 반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서비스 시작 5, 6년 만에 회원 100만 명을 돌파하고 이게 역수출이 돼서 영국 본사에서도 문화센터 운영을 할 정도였거든요. 아직도 이 문화센터는 많이들 가시죠? 홈플러스가 여기서 기회를 보고 더 다양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마트 가시면은 인터넷, 보험, 여행 상품 뭐 이런 것도 팔죠.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지만은 이걸 처음 했던 게 바로 홈플러스였어요. 이쯤 되면은 무형 서비스의 대가죠. 그리고 홈플러스는 초창기 때 수도권보다 대구, 부산, 경상도를 중심으로 매장을 내면서 이마트와 직접적인 경쟁을 피합니다. 이마트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힘을 키운 곳이거든요. 어땠을까요? 테스코 체제 3년 만인 2002년 매출 2조 원을 기록하면서 마트 업계 2위로 올라섭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 기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를 목천에다 지으면서 효율성은 높이고 비용까지 절감했죠. 아무튼 후발주자지만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면서 시장을 주도해 나간 겁니다. 덕분에 매장 수는 이마트보다 적었지만 매장당 매출에선 이마트를 앞서는 엄청난 성과를 이뤄내죠. 2008년 이마트와 홈플러스의 점유율 차이는 단 6%. 그리고 아쉽지만 이때가 홈플러스의 최대 전성기라 볼 수 있어요. 결국 이마트는 못 넘어서거든요. 이마트가 대체 뭐길래? 이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롯데마트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겠네요. 98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롯데마트는 마그넷이란 이름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자석처럼 고객들을 끌어모으겠다. 뭐 이런 의미로 지은 이름이라는데요. 한 4년 정도는 이 마그넷이란 이름을 쓰다가 2002년에 롯데마트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아까 제가 유통의 강자였던 롯데가 정작 대형마트 사업은 늦게 뛰어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롯데는 대형마트를 시작할 생각이 없었다고 해요. 이마트와 킴스클럽이 격전을 벌이는 걸 보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킴스클럽이 부도가 나고 지방 할인마트들도 무너지는 걸 보면서 지금이다 싶었던 거예요. 당시 백화점 강자는 누가 뭐래도 롯데백화점이었는데요. 롯데마트는 이런 백화점 공룡이 운영하는 곳답게 백화점처럼 경영을 했습니다. 백화점 시즌 세일처럼 정기 세일을 한다든가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품권이나 텔레비전 같은 사은품을 뿌렸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딱히 성공적이진 않았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소비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백화점처럼 운영한다고 될 게 아니거든요. 대신 롯데백화점이 뒤에서 빵빵하게 받쳐주고 있으니까 물량, 자본으로 승부를 딱 보면서 덩치는 키울 수 있었죠. 이마트는 가격, 홈플러스는 무형의 상품. 그럼 롯데마트의 승부수는 뭘까요? 2000년대 후반 미국의 왕구 유통업체였던 토이저러스와 계약을 맺습니다. 당시 토이저러스는 미국 내 시장 점유율 20% 가까이 되는 데다 전 세계에 1600개 점포를 가지고 있었던 체험형 왕구샵이었거든요. 이게 나름 성공적이었고요. 이런 체험형 샵을 성공시켜놓고 나니 체험형 가전제품 코너까지 시작합니다. 우리 마트 가전제품 코너 가면요, 플스도 좀 했다가 텔레비전도 좀 틀어보고 하죠. 이런 체험형 공간은 롯데마트가 업계 최초로 시작했어요. 직접 만지고 사용해본 다음에 구매를 결정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리고 2010년 12월 이 대형마트계에 굵직한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바로 통큰 치킨 사건. 이 전설의 치킨은 아직도 SNS에서 자주 언급되곤 하는데요. 당시 롯데마트가 치킨 한 마리를 5,000원에 팔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치킨이 12,000원쯤 할 때인데요.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팔다 보니 9시 반에 줄 서서 5시 받아가는 사람, 문 열리기 전부터 와서 기다리는 사람까지 엄청났다고 하죠. 이대로만 하면 롯데마트도 2위였던 홈플러스와 격차를 좁혀나갈 여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통큰 치킨이 일주일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롯데마트가 이때 엄청난 반발에 시달렸어요. 대기업이 영세 자영업자들 다 망하게 한다는 원성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이게 얼마나 뜨거웠냐면은 당시 대통령도 2주에 한 번씩 치킨을 먹는데 치킨값이 좀 비싸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통큰 치킨을 언급합니다. 100분 토론에선 전문가들까지 불러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뤘고요. 사실 이건 이마트가 먼저 11,500원짜리 피자를 팔면서 시작하긴 했지만은 이슈성은 통큰 치킨이 훨씬 더 컸거든요. 이 논란의 본질은 대형마트가 동네 상권을 파괴하느냐 아니냐였어요. 이건 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 마트가 들어서면 전통시장 다 망한다, 대기업만 배부르고 지역상권은 침체된다, 협회, 전통시장, 지역상인회 등등에서 반대운동을 정말 거세게 했거든요. 결국 이런 반발들이 쌓이고 쌓여서 2012년 대형마트 출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강제 휴무일이 지정되는 일이 벌어지죠. 201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대형마트의 성장이 주춤합니다. 홈플러스의 경우는 그나마 좀 괜찮았어요. 2007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시작하면서 기업형 슈퍼마켓을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이곳 역시 출점 제한에 걸려버립니다. 확장이 법으로 막혀버리니까 투자에 들인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홈플러스가 2008년에 홈에버를 인수했는데 이때 빌린 돈을 못 갚을 지경까지 왔거든요. 현금이 필요한데 결국 2012년과 13년에 걸쳐서 알짜 점포들과 물류센터를 매각합니다. 당장 급한 불 끄려고 팔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이러면 안 되긴 했죠. 여기다 테스코 본사의 부정회계 스캔들이 터지면서 홈플러스는 결국 사모펀드에 매각됩니다. 롯데마트도 2010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멈추게 됩니다. 중국에서 100개 넘는 점포를 운영하면서 덩치가 커지긴 했는데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90개 가까운 매장이 문을 닫게 되거든요. 또 국내에선 출점 제한에다 반일 감정 같은 외부적인 이슈로 매출과 점유율에서 크게 손실을 봤죠. 이때 이마트도 힘든 시기를 보내긴 했는데요. PB 상품을 강화하면서 승부수를 띄웁니다. 예를 들면 홈플러스의 국민라면, 쿠팡의 곰곰라인, GS25의 공화춘 라면, 이런 게 다 PB 상품이죠. 이마트가 이런 PB 상품 개발을 시작한 게 97년부터입니다. 기존의 마트 PB 상품들은요, 그저 싼 상품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마트는 이걸 고급화와 가성비 상품으로 이원화를 시도했죠. 그렇게 2010년대 중반에 가정 간편식인 피코크, 그리고 노브랜드를 차례차례로 출시합니다. 특히 이 노브랜드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죠. 건전지, 기저귀, 물티슈 이런 것들로 시작했지만 지금 노브랜드는 이마트의 또 다른 세계관이거든요. 이마트가 또다시 1위 마트의 벽을 높게 쌓아갑니다. 대형마트들의 현재 매출액, 롯데마트가 5조, 홈플러스 7조, 이마트는 무려 15조입니다. 사실 대형마트 규제가 등장한 상황에서 이마트의 승리는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20세기에는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21세기엔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게 일반적인 일이 됐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형마트가 21세기의 전통시장이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출점 제한과 규제들이 대형마트의 확장을 막으면서 마트 3사는 그대로 굳어버렸고 대신 새로운 장이 펼쳐졌습니다. 온라인 배송과 새벽 배송이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한 거죠. 2021년 쿠팡 매출은 무려 22조 원. 이마트와 SSG닷컴을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이건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런 대형마트들에게 영업 규제라는 큰 벽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떤 곳에서 어떤 식으로 쇼핑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다음 세대 유통은 뭐가 될까요? 아마 두고 볼만 하실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